반갑습니다. 김영무의 반야심경 꿰뚫어보기 그 13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는 본격적으로 공사상에 관한 담론을 계속해 보십시다. 경문 공적 시색이란 빌공은 곧 색과 같다는 뜻이며 공불 이색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논리입니다. 일체 만물은 전변무상하니 색이면서 공이요 공이면서 색이라는 뜻이 됩니다. 참 진리라는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공은 공이요 색도 또한 공입니다. 따라서 공은 곧 색이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유신론적 입장에서 보자면 신은 신이요 색은 색이 됩니다. 신은 절대로 색이 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신은 자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중간학에서는 빌공을 잘못 보는 경우가 부가제 진리라는 이제의 원칙을 무시하고 공을 정의하거나 그 작용을 유추할 때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일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진리를 반갑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는데 죄는 사트야의 번역으로 완벽한 진리 또는 불변의 무엇이라는 뜻이 됩니다. 용수는 진죄를 침묵이란 말로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진리의 본체와 같은 뜻이며 번뇌의 세계를 완전히 벗어난 경지라는 정멸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번뇌의 경계를 영원히 벗어난 열반이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죄는 행방이 없고 어떤 상태도 아니며 무조건으로 이해해야 하고 그 진죄의 상은 하나로 평등성, 동일성이라 했습니다. 또 세속죄는 사물과 사물의 관계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 일상의 분별심을 통해 지배되는 우리의 모든 경험 세계 내 인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속죄는 늘 언어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언어는 이 활동을 표현하고 실행적 진실에서 필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진죄를 절대적 진리로 표현하고 세속죄를 일상의 진리로 표현하면 좀 더 가깝게 느껴질 듯도 합니다. 이제는 세속죄와 진죄를 말하는데 진죄는 사물의 실상이 공함을 깨닫는 것이고 세속죄는 현상계의 모든 사물의 인과관계를 진죄, 즉 공으로 파악하고 그러한 단계에서 긍정적으로 이해함을 말합니다. 공불 이색에서처럼 공적 시색이란 이 진리 속에서도 세속죄를 무시하면서 진죄만으로 빌공의 세계를 가늠하고 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죄만이 진리가 아니라 세속죄도 진리라는 말이며 여기에서 대성불교의 위대한 논리가 음존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빌공이 모든 사물의 자성이라는 의미에서 한갓 공에 불과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굳이 모든 사물의 자성을 저해하려 든다면 연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물의 자성을 문자가 나타내는 영, 즉 제로의 의미에 불과한 공으로 본다면 어떤 노력이나 수행도 공한 중생 자신을 해방시킬 수가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논리가 성립되고 맙니다. 그럴 경우에는 세속죄가 진죄를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죄가 세속죄를 침입한 꼴이 됩니다. 그것은 표상의 수준에서 무관심과 모든 도덕성의 파괴 내지 절망의 결과만 가져오게 됩니다. 빌공을 없앨무, 즉 허무나 단멸 등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세속죄의 진리를 무시하고 공을 단지 진죄로서만 보는 것은 외형을 이렇듯 파괴하며 외형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외형은 그 자체 공허성 속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세속죄를 무시하는 공의 견해란 이 세속죄가 진리의 성질임을 망각한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가유로서의 인간 존재 현상을 곡해하여 그야말로 무가치한 존재로 인식함과 같은 꼴이 됩니다. 그러한 공은 경험세계의 외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모든 관계, 특히 원인과 결과의 관계, 즉 연기까지도 파괴합니다. 적어도 경험세계는 구원활동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경고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세속죄를 무시한 공의 인식은 외형의 허무, 관계의 단절, 세속적 관습의 단멸 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경험세계의 빌공은 경험세계의 없을무가 되어버린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공을 허무로 착각하는 경우가 된다는 뜻입니다. 상대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단번에 절대에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특히 상대적 개념을 중시하고 있는데 그 본래의 뜻은 중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를테면 흑과 백이란 상대적 개념을 놓고 고찰할 때 만약 우리가 한편에 치우쳐 흑이 되거나 백이 되고 보면 흑도 백도 다 사라지는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백이 있을 때 흑이 존재하고 흑이 존재할 때 비로소 백도 그 존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세속죄가 있기 때문에 진재의 개념도 그 성립이 가능한 것입니다. 빌공을 허무로 착각하면 더 말할 나위 없는 삿된 견해이며 부정으로 향하는데 그 부정이란 영지법까지 부정하는 꼴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상이 세속죄를 고려하지 않는 데서 오는 필연적이며 잘못된 결과로 그것은 도덕의 상실은 물론 해탈로 향한 전진의 상실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비교적인 비도덕성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단적인 예를 들자면 섹스를 통한 수행 방법 등이 그것입니다. 밀조 행자들은 세속죄에 고려 없이 단번에 진재에 안주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참에 탄들한 밀조에 대한 고찰도 잠시 해보십시다. 8세기 후반부에 본류에서 이탈한 밀조의 어느 일파에서 생겨난 잔밀에서는 남녀의 성교가 수행이 한 의례로 해결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반야의 방편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이원적인 대립관념을 하나로 융합하여 일시의 참 지혜라는 보리심을 발생시킨다는 방법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자면 성교시의 절정, 즉 오르가즘의 황홀한 상태를 열반의 상태와 동일시하는 논리를 전개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세속죄를 무시한 결과 성조에 의한 쾌락과 종교 체험에 의한 무한한 희열을 동일시하려 들었던 것입니다. 비속하고 외설적이며 부도덕하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는 그 탄트리즘은 그 계통의 힌두교식 불교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탄트라는 힌두교의 시바시를 받드는 일파 가운데 특히 샤크티, 즉 성적 능력을 숭배하던 집단의 문을 총칭하는 뜻입니다. 이제 본래의 주제로 돌아가십시다. 그렇다면 이제 진재를 무시하고 빌공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필연적으로 잘못된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재에서의 공은 공 자체가 공하다고 봅니다. 공은 공하기 때문에 하나의 진리가 되기는 하지만 결정된 본질로서 독립된 절대적인 하나의 자석이 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빌공을 본질로서 상상한다면 빌공의 슬픔은 위태롭게 되어 이번에도 수행자는 열반의 길에 잘못 들어서게 되고 맙니다. 진재를 무시하는 어리석은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단지 진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과 신, 악신이 감지하는 존재가 어떻게 공할 수 있겠습니까? 요약하자면 세속죄가 없는 공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삿된 견해로 도덕적으로나 본체적으로 허무주의가 되고 맙니다. 반대로 진제가 없는 공은 실체적으로 경화되어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되고 맙니다. 혹은 단순히 공을 거절하는 것, 이 경우에도 해탈은 불가능합니다. 진리는 이중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제는 세속죄를 취소, 폐기하며 이 취소가 공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진제에서는 공하지만 세속죄에서는 분명한 존재이며 실제적이 됩니다. 세속죄의 일치란 가능한 알미며 무상성이며 인과법의 존재적 전개입니다. 진제, 다시 말해 공을 깨달았을 때 그것은 세속죄를 깨닫게 합니다. 빌공은 외형의 이러저러한 무질서, 인과법을 정지하고 동시에 원인과 결과와 그 관계의 무상성을 깨닫게 합니다. 제법은 행적 인연의 화합이어서 그 어느 하나의 고유의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성이 없다 하면 공이란 말이 됩니다. 그러나 공도 또한 공입니다. 이렇게 두 극단, 즉 있을 유와 없을 무를 떠난 모든 사실의 실상을 깨닫는 것을 정도로 하며 진공 묘유라고도 합니다. 진속 이제는 둘이지만 결코 둘이 아닙니다. 현상계와 절대계를 둘로 보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은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생활 태도만이 허무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대성경전은 거듭 말하기를 절대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사물은 평등이며 이 평등은 모두가 공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공사상을 탐구함에 있어 계속 미진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는 까닭을 밝혀보자면 이러합니다. 당장 진제는 언어로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용수의 중론송 제18장 관법품에 나오는 개송 한 편을 예로 들어보면 이러합니다. 모든 것은 진실이다. 모든 것은 또한 진실이 아니다. 모든 것은 진실이기도 하고 진실이 아니기도 하다. 모든 것은 진실도 아니고 진실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은 이라는 표현은 원문에 없는 표현인데 편의상 내가 삽입해 보았습니다. 이 개성에 대해 스위스 로잔 대학에서 중론송을 강의하는 작금의 교수의 해설을 요약해서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것은 진실이다 하는 말은 제법, 즉 모든 것은 무상함으로써 진실이란 뜻이다. 따라서 세상의 진실은 그 허망성에 있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진실이 아니다 하는 말은 세속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뜻에서 진실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이다. 공성으로 볼 때만이 진실이라는 뜻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진실이기도 하고 진실이 아니기도 하다 하는 말은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이제라는 뜻이다. 이를테면 공한 것으로서 진실이며 자체로서 즉 충만한 자성으로 존재하는 진실은 아니라는 뜻이다. 끝으로 진실도 아니고 진실이 아닌 것도 아니다 하는 표현은 비로소 진제로서의 결론이란 것이다. 따라서 어느 영역을 벗어났다는 의미이다. 공에 관한 논리를 마감하면서 최후의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공을 배우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요? 용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실론을 가라앉히기 위해 공을 가르친다. 업과 번뇌는 분별심에서 생겨나고 분별심은 실론에서 생겨나는데 실론은 공에서 멸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공이라는 정상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경전에서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의 수상행식 역부여시로 이어집니다. 수상행식 역부여시란 수상행식 역시 공이라는 뜻입니다. 색은 오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앞에서 색불이공 공적시색이라 했으니 오원 중에서 나머지 사원 즉 수상행식과 공의 관계는 어떠할까 하는 물음이 뒤따르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이 역부여시입니다. 사원 즉 수상행식 역시 공과 다를 바 없다는 이공이며 시공 즉 공이다 하는 뜻입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세원이 공이라 했으니 육안으로 볼 수조차 없는 사원이 공이라는 논리는 가히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식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을 따로 분리시키지 않고 몸과 마음은 하나라는 심신이례를 기본 입장으로 고수합니다. 그 시적 관점에서 보면 서양 문화의 철학적 기조는 영원한 사물의 본질이 이래하여 그와 대비되는 현상계를 따로 설정한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이나 인간의 실체를 영혼과 육체로 양분하여 철학적 논리를 전개한 데카르트 등이 말해주듯 이원론이 우세했습니다. 그에 반해 동양의 사상적 기조는 늘 모든 변화를 수용하고 합하여버리는 이런론이 중심이었습니다. 똥에도 도가 있다 하는 장자의 말을 곱씹어 보면 좋을 것도 같습니다. 우리는 오온이 개공임을 이미 탐구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색적 시공에 더한 수상행식 또한 시공임을 반복한 까닭은 불교 논리학의 한 방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만 색을 객관적인 대상으로 쳤을 때 마음의 작용인 수상행식은 주관일 수가 있는데 색의 공함을 논하면 객관이 공함을 논함이 되고 마음이 공함을 논하면 주관 또한 공함을 논함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유식학적 관점에서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주관 또한 공한 것이니 결국 주관과 객관 모두는 공이라는 것입니다. 색이 있을 이유가 될 만한 자성을 지닌 실체가 아닌 것처럼 수상행식 또한 실체가 될 수 없습니다. 유식학의 이론을 좀 더 살펴보자면 상식의 세계에서는 분명 주관과 객관이 실제하는데 진저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것들이 다름 아닌 허망 분별에 불과합니다. 이를테면 꽃들은 곱고 똥 오줌은 더럽다고 분별하면 순전히 우리의 주관에 속할 뿐입니다. 어째서 꽃이 곱고 어째서 똥 오줌이 더럽냐 하고 되물을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객관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물음에 아무런 논리적 대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꽃은 꽃이며 똥은 똥일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꽃은 곱고 똥오줌은 더럽다는 판단을 마치 진리인 양 인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고정관념이고 그것들이 허황된 판단에 해당하는 허망 분별이란 뜻이 됩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일 뿐입니다. 실은 산이란 말이나 물이란 말도 허명이지만 당장은 달리 표현할 길이 없으니 굳이 표현하자면이란 단서를 달았던 것입니다. 뱀이나 오줌 싸기는 징그럽고 무섭다고 여기는데 뱀이 왜 징그럽고 오줌 싸기가 어째서 무섭냐 하고 묻는다면 역시 우리는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밤에 어서서한 산골의 공동묘지 곁을 지나갈 때에는 공포감에 몸을 떨기도 하는데 그러한 공포감은 결코 밖에서 스미던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들의 통상적인 인식이란 허망 분별에 속한다는 뜻이 됩니다. 공성에 불과한 주관과 객관을
중생들은 자꾸만 나라는 필터를 통해 분별하고 판단해서 그러한 분별과 판단에 자기 자신을 고착시켜 버리고 만나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피해망상증에 걸린 사람의 눈에는 곳곳에서 자기를 위협하는 무엇이 존재하고 그 귀에는 실제로는 아무 소리도 없는데 공포감을 유발하는 갖가지 소리들이 연신 들린다고 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과대망상증에 걸린 사람의 눈에 의하자면 실제로는 열심히 살고 있는 일상의 모습이 난장이처럼 왜소하고 하찮은 것들로 보이고 그 귀에는 실제로는 없는데 환청으로 자꾸만 자기를 부풀려 위대한 인물인 양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린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주에 볼 때는 피해망상증 환자나 과대망상증 환자의 그러한 분별력이 분명 오류에 불과한 것처럼 진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중생들의 인식 또한 그처럼 험한 분별에 불과하다는 뜻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의 일상적 분별이 오류이며 주객은 진실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은 경문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의 의미를 파악해 보겠습니다.